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만에 다시 7월 10년 클럽으로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돌아볼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가치관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 나라를 선교의 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완수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수정두는데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10년 클럽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 해로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로 또 헌신하는 자로 시대의 사명을 띠고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부산 10년 클럽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준비된 목사님, 강사님, 우리 강석종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품고 기도하고 애썼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강조될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신 큰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도 마주치고 격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최대한 반갑게 하세요. 예,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또 오늘 뜨겁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찬양팀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우리 유명 강사님이 오시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달에는 못 봐서 보고 싶고 기다렸었는데 오늘 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차성훈 목사님, 우리 강석종 목사님, 강사님, 강석정 목사님, 우리 강사님의 형님이 아니시고 애국하는 형님이십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는 항상 같으시고, 또 우리 박성열 회장님, 우리 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들은 다 같은 마음인데 또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만큼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말을 해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이런 제목으로 수천 통을 매일 보내시는 분이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뭐 여러 책자를 봤지만 그것이 궁금하다, 요 최근에 낸 책자입니다. 저는 그 책자를 보고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아, 이 나라가 이렇구나, 저게 실천이 이렇구나,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감상적인 애국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그런 표현이 있죠. 지피지기면 그 뒤에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백전 불패 이래도 하고 뭐 불태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죠. 주체상의 사상이 어떻다, 공산주의가 어떻다, 또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또 의무는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모 대통령 있죠. 문모 대통령 전직, 그분이 얼마나 모순을 범했었고
우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외침을 목사님이 또 외치고 앞장서서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 그렇게 봐서 목사님 꼭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5월달 6월달도 계속 나오셨습니다. 이 분위기를 알고 또 준비하면서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사님 모셔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건면해 주셨습니다. 자리가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앞자리가 비었으니까 예, 우리 청년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우리 차성원 목사님도 건면해 주셨는데 우리 이쪽으로 예, 앞자리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예, 이쪽 자리로 챙겨 오세요. 예, 빨리 오면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유명 강사님이니까 소개할 부분이 깁니다. 자, 우리 강석종 목사님 좋은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자유대한 애국수호당 이런 단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블로그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을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 다 받아보시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어깨 지금 오른쪽 다 나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5,000명이 보내는 거 5,000명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외부 집회에서는 또 집회마다 모든 집회 다 참석합니다. 제가 그리고 뭐 책도 내고 또 뭐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 불러주셔서 또 쓰게 되었고요. 제가 그동안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책 팔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는 2004년도에 쓴 책입니다. 뭐냐면 제가 93년 2월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 논문입니다. 졸업 논문을 그대로 냈고요. 1993년부터 91년, 92년 2년 동안 연구한 걸 책을 한 100권 정도 보고 정리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 후에 또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A4 600페이지 분량을 또 썼었습니다. 그 첫 건이 이제 2006년도에 또 냈습니다. 성령실에는 지금 또 계속 된다는. 이거는 신학적이고, 그 뒤에 출판사와 좀 해가지고, 교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우리 실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600페이지면 책이 한 5권 나오죠, 그죠? A4 용지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가원 목사님의 시국 설문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정말 이렇게 돌아가나 싶어서 제가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서, 뭐라고 제목 해놔놨습니까? 바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땅 따먹기 노래를 아십니까? 하면서 장황하게 우리 역사, 고대 역사, 잃어버린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안에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제가 작심을 하고 쓴 책입니다. 뭡니까? 제목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목사로서, 기독교 입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이죠. 제가 2020년부터 이 틀에 들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할 말을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작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사실은 작년 12월 30일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 하루에 상관으로 올해 또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 끝나면 또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은, 이 책, 이번에 쓴 책은 몇 권이 없어요, 지금. 다 나고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하여튼 책은 모자라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제가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와서 본 것에 비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찬양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조금 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레셀 하나님 아시죠? 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 사모님 대연 성결교회 사모님이시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연 성결교회 아주 큰 교회고 남배 목사님이 성결교회 부총회장님이시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작은 체구에서 지난달 보니까 와 달리 갔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영역간에 크게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날에서 많은 멸관 받아 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멸골 다스리는 근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해같은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회개 본능을 망각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 그는 누구인가,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번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본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회개 본능 무슨 뜻입니까? 또는 귀소성이라고 말을 또 합니다. 동물이 산란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본능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소성을 뜻합니다. 이 귀소성은 따로 학습되기도 하고 위치나 후각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귀소 본능으로 유명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신라 진평왕 시대 때 김유신이 아직 화랑이던 시절 사귀었던 천관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제가 코팅을 못 해고 이렇게 회귀 본능 이렇게 하나씩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영희 교수님이 PPT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관녀 이제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퀴즈 나옵니다. 전부 다 미리 외우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과 천관녀 무슨 기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역사가 왜곡돼서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여목사님 또는 기돈 원장님 그러신 분들입니다. 천관, 하늘을 헤아리는 사람이거든요. 여자는 그 사람이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천관, 사제도 여사제 지금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 만명 부인이 매일 술과 이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늙었다. 네가 커서 공을 씌워 왕과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줄 나를 밤낮으로 고대해 왔는데 어찌 너는 매일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느냐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그 뒤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여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말이 그 천관녀 집 앞에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 있는데 김유신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죠. 현재 그곳에 청관사라는 절이 세워지는데 김유신 집과 직선거리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위치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천관녀의 집에 다다라는 것도 귀소 본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물고기 중에서 연어라는 물고기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며칠 후에 바다로 나가서 4, 5년을 살다가 성장해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그 강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천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 모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가 자기의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 수천 킬로, 아니 약 2만 킬로미터까지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연어가 그러한가 싶어가지고 연어를 잡았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오른 연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나야가라 폭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알을 강제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정말 돌아올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구전 이 의료학자가 했는데 그 관심은 과연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이 꼭대기 나이아가라 폭포 그 꼭대기 올라오겠느냐, 그까지.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어 치어가 태어났고 그 치어들은 대서양으로 가서 자랐습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얼만큼 관심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진짜 때가 되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연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높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이 연어들이 뛰다가 눈티가 반틱이 되고 입이 찢어지고 뭐 멍이 들고 피가 더 흐르고 그래 해도 계속 뛰어오르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이 연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본능이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물고기 연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필름이 끊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필름이 끊어졌는데 정작 자기는 집에 와서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니까. 그래서 뭐 부인이나 이야기,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당신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로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아웃. 이것이 우리 뇌 기능의 해마가 잠시 기억을 상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에탄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에탄올이 우리의 기억을 잠시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루타메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이 잠시 멈추는 것이죠. 지금은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에 제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술 마시고 잃어버린 단기 기억은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실수해가지고 날아간 문서를 뜻하는 것이고, 다음 장기 기억은 오래전에 저장해 놓고 가만히 놔둔 백업까지 해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은퇴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은퇴하면은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어디요? 고향으로. 그것이 인간의 회귀 본능, 귀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문장은 자기가 자라난 경남 거제시가 아니고 또 자신의 학업에 열중했던 여기에 부산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6월 초 청와대는 문장이 대무 경남 양산시 하북문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연고지가 전혀 아닌 산 좋고 공기 좋은 조용한 양산으로 왜 가고 자는지, 왜 그럴까 제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역시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양산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양산의 지명이 얽힌 역사적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양산. 제가 그래서 양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양산은 삼국시대 이후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또한 구역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양산의 시명이 담긴 그 뜻은 대들보 나무가 많이 산출되는 산 또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산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그 양산 뜻은 골짜기 고을, 골짜기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양산은 지리적으로 신라 세력의 중심지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문화권과 또한 금강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를 중심으로 한 김해 가야 문화권의 중심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와 경주의 그 두 문화권을 가운데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이 양산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세 번째로 창원과 김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죠. 그런데 이 양산이라는 시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조선 태종 13년 1413년부터였으며 그 이전에 양산이 되기 이전에는 지명이 뭔지 아십니까? 양산 이전의 지명 뭡니까? 쌉양주였습니다. 이게 신라 1500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양산이 아니었고 삼양주.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고대 조선은 조선 팔도지만 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주 오소경 삼양주니까 구주의 하나였다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그만 그렇게 작진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구주 중에 하나 큰 도시였죠. 평산마을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마을버스 종점이 나오는데 거기가 통로사 후문입니다. 거기 이제 지산마을이 나옵니다. 지산마을 조금 못 미쳐서 거기 보면 제실이 하나 나옵니다. 제실. 이 제실에는 삼양주 도독 김자연 장군을 모시고 있고 그의 비습도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양산 사저 집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쫙 둘러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진짜 삼양주였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들은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자료도 다 있고요. 찍은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주 이 도독이라는 것은 또한 거기 보면 가락국의 왕자 금강과의 마지막 왕이었던 제10대 구형왕의 셋째 아들 신라의 각간 김무력 장군의 비습도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매년 10월이 되면 시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간은 신라의 17관등의 제1등으로서 이찬의 위고 각찬, 이벌간, 이벌찬, 스바란, 우벌찬, 서불감, 일벌찬이라고 합니다. 이 김무력 장군은 누군가 하면요.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는 김윤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양산. 거기 보니까 이제 김무력 장군이 관산성, 지금의 그 충북 옥천이죠. 그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이고 1만 명을 죽이고 그 대공을 세웠는데도 벼슬이 이찬에 머물렀습니다. 그 유신의 부친 서현은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때 왕족인 입종의 딸 만명을 연애해서 유신을 낳았습니다. 그 딸 문이 태룡물왕의 비가 되었고 문무왕의 어머니이십니다. 집안 좀 대단하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여자를 잘 만나면 이렇게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말고서 조금 종기에 보면 후문 바로 옆에 등산로가 위에 있더라고요. 등산로에서 두 번째 아랫길에 왼편에 보니까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팔도 성지 금지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팔도의 스님이 금지한 땅이다. 조선 팔도 스님이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축산의 지맥이 통도사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주맥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그 병목 흔상과 같이 여기는 집도 짓지 말고 건물도 짓지 말고
또 무덤도 세우지 말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통도사를 보호하고 양산의 민생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팻말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양산의 옛날 명칭이 뭐였다고요? 삼량주. 삽이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삽이 지명주에서 없습니다. 우리 쭉 보면 삽이 지명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양산의 옛날 지명이 이제 삼량주인데, 이 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최고전음. 누가 생각납니까? 북조선의, 그죠? 대지 3부자. 그 최고전음이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언거에 지금 없는 말인데, 뭐라고 했냐니까, 북조선의 최고전음은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전음은 국민 모두가 최고전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삼량주 삽이란 말이 참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삽이란 이 말은 맹세를 다짐하여 희생의 피를 마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존엄의 의미도 있고, 재정일치가 뚜렷한 그 시대에, 삼국시대에 맹세를 다짐하여 피를 마신다. 이런 한자를 가진 지명을 넣은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삽혈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고대에는. 무슨 의식이요? 삽혈의식. 삽혈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고대에는 왕들과 왕끼리 어떤 조약을 맺을 때에 서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마신다는 거예요. 또 입술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 정상들이 쪼여난 그 하나의 조약의 형태로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디서 봤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마피아나, 그죠? 야쿠자나, 또 조폭 세계에, 주먹 세계에 형제의식 할 때, 그죠? 피를 딱 흘려가지고 컵에 해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마시잖아요. 그게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필의식이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니까 있습니다. 언제니까 삼국사기의 열전 견훤전에 보면 928년에 고려태조 왕건과 호백제의 견훤이 보낸 서신 화답을 통해서 이리하여 남방 사람들에게도 나에 대해 크게 베풀어졌다. 그런데 맹세한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대가 흉악한 위시를 다시 부려서 벌과 독충 같은 해독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호랑이와 성냥이 같은 행패가 전국을 몰아쳐서 금성이 위험에 빠지고, 금성은 누굴 말합니까? 옛날에 임금을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나오죠. 그래서 왕궁에 혼란이 일어날 줄 어찌 알았으라 하면서 근헌이 고려와 호백제 사이에 맺은 동맹을 파기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후백자와 이렇게 서로 동맹 맺을 때 사표의식을 행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양산의 역사에 대해서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문장이 왜 양산을 고집했을까? 제가 소설을 씁니다. 그죠? 누가 말했듯이. 첫째는 경주와 기밀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북조선과 자유 대한민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문재왕의 생각에 고대 역사 그렇게 적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가겠어.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고대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통치자들 사이에서 사필의식이 행해졌고, 최고 존엄의 의미가 깃든 이곳이라는 것은 내가 북조선의 최고 존엄과 김정은과 문재왕이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로서 양산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좀 어떡해지죠, 그죠? 소설이지만은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필의식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나라에 큰 위협이 일어났다는 것, 그 상징 장소로 양산을 택했다는 것은 문재왕이
재임 당시에 못다한 일을 퇴임한 이후에 양산에 내려가서 모종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함정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퇴임한 이후에 양산에서 어떤 계획을 꾸며가지고 나라에 또 국민들에게 대통령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할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현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다는 고향 거제도를 헌시작전을 벌이고 굳이 왜 경남 양산에서 자기의 사제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동안 거제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문이. 퇴임 후 양산으로 사제를 정한 것은 거제도가 진짜 고향이 아니다라는 추측이 맞다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국가기록원을 172억을 들여서 문장에 개별기록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서 반대를 했어. 그래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보지가 어디겠습니까? 양산입니다. 겐토는 무조건 양산 하면 됩니다. 양산이었습니다.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하는 강하은호 씨의 묘소도 양산 하늘공원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공원에 4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 묘도 이장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거죠. 이장한 시점은 그가 2004년 북조선에 가서 이모라는 강병옥 생모라고 하죠. 이분이 만나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그때 유고를 받아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산이 연고지라고 한다면 연고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 문다혜의 시댁이 양산 시내에 있습니다. 한양탕이라는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그런데 사돈네와 사위가 전부 경희대 동문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양산은 퇴무에 조용히 사했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삶의 거점으로 삼아서 수상적인 일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사저 부지에서 북쪽으로 보는 높은 산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산입니까? 신불산이 나옵니다. 사저 북쪽의 신불산. 이 신불산이 지리산은 빨치산 아시죠? 두 번째로 유명한 빨치산이 신불산입니다. 지금 그 동네예요. 지금 현 사제가 빨갱이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곳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빨치산에서 참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불산. 김일성이 6.25 전쟁에 일으키기 직전 경남 함양 출신의 하준서에게 소설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데요. 소장의 기업장을 달아주면서 부산을 함락하라 그런 뜻으로 암호명을 남도부라고 했습니다. 하준서에게 남도부라는 암호명을 주면서 1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 전투가 있었습니다. 6.25 일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미군에게 낙동강 전선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옛날 사제가 있던 장소 어디입니까? 매곡동. 그 자락이 대원산이거든요. 대원산도 역시 많은 그 빨치산들이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해발 742m인데 그 당시에 해방구였고 자주 경찰과 빨치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1949년 8월 21일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좌익을 받던 양산농업고 현재 울산공고입니다. 21명 학생이 대원산으로 잠적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당시 전교생이 100명이었는데 무려 5분의 1이 대원산 빨치산 운동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빨치산 토벌대 다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토벌이 완전히 끝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빨치산 소탕 과정에서 희생당한 우익 인사의 경찰, 공무원, 의형 경찰관을 추모하는 충원탑이 울산 중구 북정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 쭉 길게 있는데 총 148명이 그때 순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우연의 일시겠느냐? 우연에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 양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까지 문재영은 양산과 무수히 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한영만찬에서 문재영은 건배사를 하기 직전에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에 트레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껏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하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라고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산은 결코 평범한 사지가 아니고 무언가 꽁꽁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시대에 다 하지 못했던 무슨 사고를 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를 넣고 무언가 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 문재영이 사죄를 왜 반대하느냐? 그의 퇴임을 앞둔 그의 행동 때문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지 얼마 후에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말에서 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마침내 냇가에 왔는데 비가 거친 직후라서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젊은 장교가 군화나 군복이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 반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올드맨 하면서 부르니까 오라고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이 양복이 물에 그 군복이 물에 젖고 군화가 물에 젖으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이 나를 좀 업고 물을 좀 건너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젊은 장교를 업고 냇가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등에 옆에서 이 젊은 장교가 묻습니다. 노인장은 젊을 때 군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 땀에 젖은 얼굴을 비그려 웃으면서 젊었을 때는 저도 군대에 갔었지요. 그러니까 장교가 묻습니다. 그때 계급이 뭐였어? 일병이었어. 노인이 말하기를 그것보다는 조금 높았지요. 그러면 상병이었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공을 좀 세웠나 본데. 그래서 이제 공이 나야 별 것 없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높았지요. 눈이 후들거들지고 아니 그럼 장교였다는 말입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니 장교보다 더 높았으면 장군이었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높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할 말을 또 못하고 이제 막 내리려고 장교보다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하니까 그래 이제 미안해가지고 좀 내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양 옆에 있으니까 끝까지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냇가를 다 걷는 다음에 이제 온화한 그 미술 지으면서 젊은 장교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반매는 일을 다시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장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 일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란 거죠. 예. 지금 우리의 대통령 퇴임하신 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분 혹시 여러분들 그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타게 엘란데르. 타게 엘란데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아주 그 참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 스웨덴에 가면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면 전부 다 타게 엘란데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까지 타게 엘란데르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 또한 명총리였습니다. 그는 원래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던 스웨덴의 가장 긴 총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지만 반부패주의라든지 국가 점령도 이 모든 면에서 국민 행복 지수 최상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좌우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으로 그야말로 절망이 날아있으며 특히 노동 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 분기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스웨덴을 오늘의 모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타게 엘란데르라는 사람입니다. 1940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엘란데르는 재임 중에 11번을 선거를 했는데 모두 다 이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선거에서는 과반수를 넘기는 최초로 역사에서 최초로 과반수를 넘기는 그리고 바로 후계자에게 잘 넘겨주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매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20년이 넘는 외투를 입고 살았고 신발도 굳은 밑창을 갈아 신으면서 오래오래 신었다는 것입니다. 검소함은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권 23년 동안 국회 교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던 옷 단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1969년 퇴임할 때 기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스웨덴 온 국민이 돈을 모아서 시골에 조그만 집을 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총리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타게 엘란데르가 퇴임하는 어느 날 부인이 정부 부처 장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뭉치의 이 연필 자리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 한 뭉치의 연필 자리를 들고 가지고 부처 장관에 주는 것이에요. 아니 이거 왜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이거 제 남편이 총리 시절에 쓰던 볼펜인데 이게는 총리 타게 엘란데르 서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직을 떠났으니까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참 그 남편의 그 아내 그죠? 부창부수죠. 자식들은 말하기를 부모님은 총리 시절에도 관저 대신 임대주택에서 월세 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총리였는데도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출퇴근도 관용차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직접 차를 몰고 출퇴근시켰다는 것입니다. 타게 엘란데르는 떠났지만 24년 동안 국민을 위한 그의 헌신은 스웨덴 정치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고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만든 운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퇴임한 이 나라의 문장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스웨덴의 명총리 타게 엘란데르와 비교하면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무이카라는 대통령 아십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들어보셨죠?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이카는 재산 동력이 자동차인데 30년 된 거. 직업은 대통령인데도 농부라고 썼습니다. 농사하는 것. 대통령 하면서 농사 지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양반이 2020년 10월 퇴임했는데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화로운 대통령 관저도 노숙자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살던 집, 농사 짓던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대통령 별장도 필요 없다고 팔아버렸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경호원도 사법경찰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월급의 90%를 사회기금으로 기부했고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차량도 운전기사 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오래된 구형 포스바겐 비트를 몰고 다녔다는 것이죠. 2010년 6월 3일 우루과이 정부가 공개한 관보에 의하면 무이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전체에서는 이 포스바겐 비틀 1987년산 한 대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비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임 중에 경제 성장률과 교육 수준을 높였고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내연덕을 겪지 않고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를 유지하며 2015년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에 국민들이 재선을 하러 그렇게 요구해도 그는 안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번 하면 됐지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몬테비데오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기본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임을 앞둔 문재양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퇴임 전 살던 양산시 묘곡동 대지 면적 192평의 2층 집을 2009년에 8억 7,1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억 2천만 원, 거의 2억 5천만 원을 다운해가지고 이제 내놨는데 얼마나 팔렸습니까? 26억 1,700만 원. 공시시가 3억짜리가 2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세배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7억 4,600만 원 차익을 얻었습니다. 대지 560평, 평당 465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동네 상가주택도 9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집, 부산에 있는 집도요, 제가 주택 50평짜리 살고 있는데 그게 평당 3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비록 4억 50만. 그 시골에 우리 집보다 더 비싸요. 50% 정도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곳이 있는 이 집도 이 가격에 사고자 사는 게 없는데 마을에 가장 요즘 곳에 있는 그 건물이 26억에 팔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부동산에서도 위치도 그렇고 집도 오래됐기 때문에 상식적 시세를 감안할 때 20억 원대 가격은 무리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밝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침묵하죠. 퇴임을 거쳐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전형적인 선촌마을입니다. 대통령 사지가 들어서 마을 주변은 영축산이 둘러싸여 있고 전기가 모이는 곳이며 바로 뒤에 낮은 산이,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그곳에서는 용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명당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퇴임 후 이곳에 사저 건축을 위해서 14억 7천만 원을 들여 마을 토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자신의 경호를 위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이 22억입니다. 경호동 건축 예산은 39억 8,9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산철쭉 1,480주, 조팝나무 640주, 연산홍 400주, 피라칸시스 320주, 흰말채나무 110주, 측백나무 50주, 대나무 30주, 독일 가문비 18주, 약 3,048주. 식물원입니까 여기가? 예? 한 집에 3,048주의 나무가 심이 있다는 거 식물은 아닙니다 여기가. 예? 또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계산 제대로 안 하는 계산을 보니까 약 100억입니다. 그 양산 사저 집이 100억대예요. 2020년 12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 방문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죠. 4인 가족이면 13평 살면 된다. 저는 다른 2명이니까 6.5평 살아야죠. 임대주택에 살아야지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지 800평에 100억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5년 동안 나라 경기가 망치고 세계 10위에서 30기로 추락시키고 국민 덕을 다 빼먹는 이 양반이 아방궁이 왜 말입니까? 또한 퇴임 이후 필요한 경비는 매년 얼마나 되겠습니까? 65명의 경호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훈장은 12종류가 있는데 최고의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민주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 1등급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무궁화 대훈장은 금 191돈, 은, 루비, 한 세트 가격 제작비가 6,824만 7천원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니까 얼마입니까? 1억 3,647만 4천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에 비해서 40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기 말기 때마다 셀프 수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말아먹은 제가 뭘 잘했다고 무궁화 대훈장입니까? 그대로 뭐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은팔찌와 은목걸이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글과 그림들. 그리고 떠나는 문장이 대통령 예우법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설거머니 문화 한입니다. 그게 그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달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2억인데 5억으로 바꿨습니다. 250% 올렸다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영업법을 만들어놓고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월 20일부터 전 대통령으로서 매월 1,400만 원 연금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군인에 많지 않은 급여가 비과세인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인의 경우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얼마 냅니까? 38%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무려 1,400만 원에 되는 대통령 연금이 세금 한 번 안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달 평균 55만 원 받는 국민연금도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떼고 또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동 말동합니다. 그런데 꼴랑 5년 근무한 대통령이라고 매 1,400만 원씩 세금 한 번 안 내고 죽을 때까지 평생 받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특권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만 맞는 것이 아니라 기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그 4가지 예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표한 공개한 예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우 보조금이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가 7,200만 원인데 1억 1,400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차량 시험비가 7,600만 원인데 1억 2,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외 예업이 해외 여행비죠. 7,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민간 진로비 1억 2천만 원, 간병인 시험비 4,300에서 8,700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대통령 누굽니까? 드골이 있죠. 드골. 잘 아시죠? 드골 대통령. 그는 1970년 수고했는데 이혼해서 가족장으로 할 것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데 2차 대전에서 같이 활동했던 전우들은 참여시키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이혼을 존중하여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은 전부 다 연결식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무실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자신이 사랑했던 장애자 딸의 무덤 앞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 모비를 간단하게 해라. 이름과 출생 사망년도만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골 전 대통령의 모비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찰스 드골 1890년에서 1970년 드골 대통령은 퇴임 후 정부가 지급하는 퇴임 대통령 연금과 아내와 가족에 지급되는 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드골 퇴임 후 본인은 물론 서구 미망인 가족들에게도 지급되는 연금도 무혜택 노인들과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탁기금에 보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드골 대통령의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드골 대통령이 출생하고 은퇴 후에 살았던 생가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그 저택을 팔았습니다. 그 저택은 지방 영주가 구입해서 정부에 헌납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재는 지방정부에서 드골 기념관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육신도 재산도 남은 것이 없지만 드골은 파리 드골공항, 또한 상젤리제 광장의 동상, 항모함 드골호 등의 상징들에게 프랑스인의 간수의 영혼이 애국자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도도 한번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퇴임 후에 이렇게 초청받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없습니까? 사실 있었죠. 이 좌파들이 하도 난리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렸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들. 더글에 소박하고 지고한 애국심과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장 노예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적도 다르고 행적도 다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대통령 되기 싫다고 자기가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는 파렴치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이러니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으로 위장 취업해가지고 나라를 중동과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법정에 씌워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5월 5일 오전 8시 28분에
그 나라 사랑 기도에 땡땡방이라는 단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제가 할 말을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서다 444번입니다. 문재앙 양산사적 귀양 반대 집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8시 44분 16분 뒤에 정땡땡이라는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다고 해도 주거의 자유를 빼앗거나 밥그릇까지 엎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5년간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인데 양산에 와서 살도록 놔두시고 나머지는 법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가질 자체라고 봅니다. 마디는 소금처럼 신앙에 번지르면 안 됩니다. 라고 적었어요. 정땡땡이라는 분이 제 글에.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서 9시 이번에 또 신땡땡이라는 분이 문재인 탈북자들 도로 돌려보낸 걸 생각하면 북한에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소박하게 겸손하게 교양한다면 모르겠으나 아예 아방궁을 지어서 요시화된 집에 오는 그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대면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이곳에서 온갖 작탕질을 칠 것이 분명하니 길을 죽여놓아야 합니다. 크크. 그렇게 닭기를 달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정땡땡 분의 그 글 그대로 제가 6가지를 딱딱딱 할 말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1.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문재인과 이 정부가 저지를 놓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2. 주거의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3.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이라고 다 덮어둬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4. 법의 심판에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과연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5.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을 가져야 할 자세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6. 마디는 소금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은 제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나중에 다시 논하겠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있었거든.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얼른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저 20분에 그 정땡땡이라는 그분이 답을 달았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각자 자유대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할 지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말할 거라고 제가 딱 카톡에 들어갔는데 7시 17분에 그 단톡에 제가 알고 있는 강땡땡 목사님이 유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댓글을 하셨어요. 우리 강석정 목사님 한번 인사하시죠. 저분이십니다. 저는 강석정이고 강석정이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저분이 이제 저 댓글 다시 글을 강땡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뜨거운 태양 복사일에 차디치 않은 어린 같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국민을 위한 금식, 후손들을 위한 희생의 혼불을 태워보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너네들은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 그것도 은사다, 재능이다, 특별 사명이다 하시는 분들 그저 기도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야.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내세울 때는 본인들이 다 이런 것처럼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팔순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조용한 아침 나라,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내일도 부름받는 순간까지 부르짖으리. 자유와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하여 외풍에 흔들지 않고 외소는 간다. 그렇게 댓글 다셨어요. 저분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화가 잘 왔더라고요. 그 전화 오셔가지고 형님 어쩌리입니까 하니까 강석정이고 강석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땡땡 이분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저는 제 본명을 잘 안 합니다. 하도 우리 교회에 와서 대만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가지고 그걸 계속 날리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소, 제 폰 번호 다 찾아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 정땡땡 분이 이 동래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문장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안기부장 3명, 전직 대법원장 1명, 전 경제부총리 1명, 전 문공부 장관 1명을 모두 범법자를 모아 기소 투옥시켰고, 전직 고위법관 14명 기소, 현직 판사 66명 비통보했습니다. 전 정권의 공사직 인사 300여 명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옷을 벗거나 다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이.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공감병에게 갑질을 했다며 군 인권센터장 동성연애자 누군지 아시죠? 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육군 대장을 고발하고 육군 준위가 수사하게 해서 불명예 전역시키는 야비한 극치를 보였습니다. 또 재임 중 북수설이 가장 두려웠던 장군 중의 장군, 군인 중의 군인, 육군 대장, 전 국방장관, 전 청와대 안보실장 누굽니까? 김관진. 수석을 채워서 명예의 생명을 건 장군에게 최대한의 수치심을 입혔습니다. 육사 37기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육군 중장 역시 수발 채우고 대정 앞에 서게 해가지고 최대한 수십을 유발시켜서 자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37기생이거든요. 40명 전부 다 옷 벗게 만들었습니다. 동기생에는 유 하나만으로. 김관진, 박찬주, 이재수 장군은 육사를 스스로 입학했고 스스로 졸업한 분입니다. 가장 우수한 사관 생도만을 선발해서 보내는 독일 육사에 유학한 국방의 간성들이와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야비한 조치들은 곧 친북을 지나 종북적 행위들로 간접적으로는 국방 약화 내지는 무력화한 이식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거쳐졌다 없을 정도로 집까지 경비에 처분해서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까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뻔뻔하게도 자신은 800평의 대지위에 100억대의 초화판에 아방국을 씌워놓고 제왕적 은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사기친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세력을 못 끌어모으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없이 괴롭히는 업무를 꾸밀 것입니다. 이런 악마 같은 자에게 그처럼 엄청난 혈세 특기를 베푼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의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재인이 지난 5월 10일 잊혀진 삶을 말하며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향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그 사자 앞에서는 약 7, 8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 법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그것을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넣을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책은 말하기를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그렇게 시대를 비판했습니다. 문장의 부인 김정숙은 시대에게 삿대질했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욕을 했겠지, 그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세상에 이럴 일도 다 했습니다. 김일성의 사촌 동생,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김일성 사촌 동생 이름이 김정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부인 이름은요? 자꾸 이거 하면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정숙. 김정숙입니다. 또한 노무현 장모 이름 뭡니까? 잘하시네. 똑똑하시다. 문재인 부인 이름? 그렇죠. 또 우리 잘 아는 임종석 멋진 이름? 김정숙입니다. 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김정숙 다 김정숙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딸 문다혜는 5월 28일 트위터에 양산 사지에서 집회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애국 시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되는 바리게이트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시대 사진을 올리며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거누고 사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을 내는 것과 무엇이 차이인가? 정오와 욕설말을 배설하듯 외친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트위터명이 찐딸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트위터에. 그 후에 이제 민주당과 친문 의원들이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입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 측에서 5월 30일 날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5월 31일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문장의 한마디에 경찰이 곧바로 제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저 앞 시위단체 집회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코백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위원회, 저도 코로나19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제가 사업 지부장이거든요. 제가 한 여러 단지 있습니다. 맡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말하기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으며 양산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한 직장인은 전직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시위를 멈출 수 있는데 기업들은 10년 넘게 당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수습방관한 문 전 대통령이 그를 자기 있는지 모르겠다.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7년 퇴임한 뒤에 사자 앞에서 시위를 독려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자 앞에서 집회하라고 데모하라고 시위하라고 부추긴 당이 민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헌법법학회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도 문통이 초반에 열성적 지지자들의 행동을 민주주의의 정치의 양념이라면 부추겼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불행이며 이들은 그가 이끈 정부가 남긴 엄흉한 유산이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 근처까지 항상 집회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퇴임한 대통령 사저에서 집회를 한 좌파들의 행동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헌법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평등한 것입니까? 그러니 내로남불 정당이라 하는 것이며 후한무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서울 연희동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2017년 10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는 4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요? 4개월 동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보면 띠를 두르고 쥐를 잡다 뚜껑대. 기억나십니까?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단체 이름을 내걸고 정심시간 때마다 모여가지고 MB를 구속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몇 개월 뒤에 결국 검찰 수사를 받고 이듬해 3월 22일 구속돼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시를 해왔습니까? 장애문, 문장은 대무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자기왕 개마고원이라고 했습니다. 양산에 퍼져 앉아 있으면서 국민들을 고소고발하지 말고 자기 고향 북조선 개마고원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한 건 아닙니까? 그죠? 네. 왜 자유장애 대한민국에서 온갖 부귀를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전라도를 가든지 북조선을 가든지 중동으로 가든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인 강도도 자기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도 무엇이 잘못인가 수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녹을 먹는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야 합니다. 참새는 참새의 길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공자는 말하기를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롭고 다른 사람을 해롭다는 것은 부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래서 참 덕을 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덩치로 간을 빼먹는 세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풀만 하지 말고 나부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공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롭다는 것은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통해서 이로운 것을 헤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지면 뒷것은 항상 나쁘게 끝나지만 서로 이익을 멀리하고 손해를 보려고 할 때에 사람과 사람으로 끈으로 맺어지면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짐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가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퇴임 후에 그의 사성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알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두성 김일성 스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를 향해 치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후보 시절이나 취임사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니 촛불혁명이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니 하면서 그저 촛불로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런데 문장은 그 한 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면 한 번도 경험해본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조선과의 낮은 단계 통일 연방제였습니다.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장이문, 문장이 취임식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바로 사회주의 공사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촛불순동과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된 문장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는 북조선과 낮은 당의 통일연방제로서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생지역의 북한 김일성을 주체사상을 변종시킨 공산국가를 뜻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가 말한 발언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때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전사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25의 3대 전범이 하는 김원봉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그 개막식에서 감축 16복을
자신의 가장 존경한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분을 시켜 소득의 윤회상의 묘소에 동백나무로 참배시켰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주사파의 원조인 이영인을 존경하고 6.25라는 한국 전쟁의 중동군을 파견한 모 대통령을 존경하고 베트남을 공산통일한 호치민을 존경하고 국가 전복 기도로 사형선을 받았던 신영복을 사성적 스승으로 존경하고 임정 시절에 공산당 활동을 했던 김명봉을 존경한다고 자신 입으로 말했고 자서전에 글로도 썼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왜 이런 사람들만 존경하는 것입니까? 이영희, 보 대통령, 호치민, 신영복, 김은복 전부 다 이 공통점 한마디로 뭡니까?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도 결국 공산주의자요, 빨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북소선 체조 가려고 하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6.25 전쟁은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군을 향해서 6.25를 내전으로 설명한 사람은 문재인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지적한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언론 한 2개 정도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랬을 뿐입니다. 내전이라는 말은 북조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짓밟는 것입니다. 역대 지도자들의 내란 언급은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유일 합법 정부 유엔 결의를 삭제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말을 하면 6.25 전쟁 참전한 유엔군은 미군은 깡패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역사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한 조전인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2019년 6월 14일 서울에 의해서 연설하기를 6.25 전쟁은 남북 상방 과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2019년 8월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죠. 유엔 참전국 16개국의 정경도 국방부 장관 메인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유엔은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보내겠습니까? 뒤에서 보내서 보낸 것이었습니까? 국방 장관은 허수할 뿐이고 문재인이 시킨 것이죠. 이 말은 참 심각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적죄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강훈 목사님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12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상대방이 했는데 정부에서 작년 11월 24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재판받았는데 올해 2월 11일 날 사건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4년 6개월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입을 막으려고 탄압했다는 것이며 결국 문재인은 간첩이 맞다는 것이며 공산주의가 맞다는 것이며 빨갱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재인이 그동안 청와대가 아니라 적화대라고 하죠. 적화대에 앉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조선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촛불 선동과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취소성,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은퇴를 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자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는 구소련입니다. 공산주의는 조국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조국입니다. 공산주의 어디서 났습니까? 소련에서 났죠. 그게 저대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 조국이 어디겠습니까? 중공이죠. 그 중공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그 조국 아닙니다. 장애문 문장이 태어난 것은 북조선 어디라고 합니까? 함경남도 함흥이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양산이 왜 말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얘야,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죠. 다 들어보시죠, 어릴 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닮아가기 때문에. 예, 서당에서 이런 말을 가르쳤죠. 뭐라고 하냐면, 건주자득이면 건묵자득이요. 들어보셨습니까? 건주자득, 건묵자득. 이 말은 건주자득, 붉은색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또한 건묵자흑, 검은색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희고 흰 기시에 검은 때에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에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많으면 성읍이 번영하지만 악인이 득시하면 성읍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며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탄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의롭고 선한 영향을 가진 평화의 민족으로 실어서 절겨 입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지역에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2021년 8월 성범죄 전과자 전자파를 끊고 도주해서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2021년 8월 어느 농촌 마을에서 출소 석 달 만에 대낮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전과 오범이 미성년자에게 초등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30대가 성적 충동으로 길 가는 여성을 갑자기 성추행했습니다. 강제로. 또 지난 3월 최근 출시된 포켓몬빵, 요즘 뭐 초등학생들 막 한장한다면서요. 이걸로 아이들, 여학생을 꼬시가지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추수한 지 1년도 안 된 성범죄 전과자가 채팅을 통해서 자기 집을 유인해가지고 성폭행했습니다. 최근에 박사반을 운영하며 미성년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 급한 조주빈, 잘 아시죠? 2019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전세살인범 강호순, 2010년 4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자 김길태, 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라 짓다죠. 2020년 12월 추수한 아동 성범죄 조도순을 작년 12월에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과연 내 이웃에 이런 범죄자, 전과자, 살인범들이 살면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당국대 서민 교수는 말하기를 대통령보다 범죄 조직 수기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양산시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온갖 범죄와 창궐하고 악당들의 판을 치는 악의 도시 뭡니까? 고담시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재앙이 이제 양산의 재앙으로 변할 것입니다. 양산을 몰고 올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앙은 양산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양산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환영하는 전라도를 가든지 부산 자기 고향을 가든지 자기가 초등학교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개막은 트레킹 하고 싶다고 백두산.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장산 시민 여러분, 평산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북수선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과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웃에 유장 간첩이 옆에 살면 나의 자식이 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때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겨 유월절을 지낼 때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을 할 때야 제자들이 서로 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네가 말했도다. 누구에게요? 가룟유다에게. 가룟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판 사람이라고 역사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다해묵에서 누가 가룟유다입니까? 누구요? 문재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송두리치에 공짜로 북두선에 넘겨가는 자, 중공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가룟유다요, 문재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또 뭐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제대로 정립된 것도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계산해서 했거든요. 9시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59분입니다. 책을 제가 35권을 가져왔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받아가세요. 또 있는 분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강사님들 오셨지만 가장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직접 이렇게 책도 또 글자도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이제 또 신앙적인 부분의 이야기만 들었었던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조금 색다른 강의였습니다. 그죠?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면수 목사님의 북한 구원 금식 성회를 수요일날 28차 금식 복음 컨퍼런스를 할 때 목사님이 한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강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합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 안 됐더라면 어떻게 할 줄 압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셨고, 윤종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집행유예를 5년간 주었다. 말 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럴지라도 적의 실체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게 결론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또 새로 듣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바탕을 두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시장경제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바이 수령 동지를 모시고 사는 이 나라가 될 뻔했기 때문에 그만한 중요한 걸 느끼죠. 그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돼요? 다 덮였겠죠. 70년 전이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부유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중요함이 너무나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목사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오늘 책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